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현 자문역입니다. 네, 오늘은 이 폐배터리 2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폐배터리 1탄에서 앞으로 이 폐배터리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시장 전망이나 그리고 언제쯤 이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 시간에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구조, 그리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들, 즉 이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구조는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은 폐배터리를 이제 사용하고 나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출된 배터리를 이렇게 수거를 해와서 이러한 배터리가 얼마만큼 잔존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재활용 단계에서는 이 폐배터리가 지금 이 전기차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들지만 다시 뭐 ESS나 아니면 소형 IT 기기 이러한 것들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것들에서 이 재사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재사용조차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이 폐배터리를 전부 다 이제 분해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어떤 이 공정을 이제 도식화한 자료인데, 이걸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전기차 또는 ESS에서 이 배터리 팩이 나오죠. 이 배터리 팩을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방전 그리고 분해를 시킵니다. 방전은 왜 방전시키는지 이해가 바로 되시겠죠. 왜냐하면 요즘 이 배터리에 관해서 이제 화재가 자주 나잖아요. 그래서 방전을 시키지 않으면 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방전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방전을 시킨 후에 이 폐배터리를 분해를 하고, 그래서 분쇄, 파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사이에 이렇게 분쇄, 파쇄 하기 전에 이 폐배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재사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재사용이 안 되고 재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분쇄, 파쇄해서 습식 공정 그리고 건식 공정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건식 공정이나 습식 공정을 거친 다음에 이 원재료를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이 원재료를 추출하면 다시 이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있죠. 그래서 이 전구체나 양극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이 원재료 추출된 이제 광물들을 이렇게 그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폐배터리 리사이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배출 단계에서 이제 사용 후 배터리를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 기관이 전문성이 필요한 단계가 바로 이 검사 단계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재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재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 단계에서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요처, 다시 2차전지 소재 제조사에 재활용된 어떤 이 물질들, 이 메탈들은 2차전지 소재 제조사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전 그리고 전처리, 후처리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전을 하고 그 다음에 파쇄를
해서 이렇게 뭐 불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블랙 파우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다 이제 때려 부셔가지고 이제 검은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 파우더에서 습식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이나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그리고 고가의 이 메탈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배터리 이제 수거 단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충전과 방전을 반복을 하다 보면 용량과 출력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 고출력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운전자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용량이 초기 단계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가 운행을 할 때 배터리 용량이 감소한 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그리고 충전 속도가 저하되면서 안정성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줄어서 전기차를 폐차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교체되거나, 아니면 이 차량이 리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폐배터리를 수거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배터리를 이제 수거를 할 때 폐배터리가 이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폭발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거 과정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거 과정 속에서 운송 시 특수 포장 용기를 좀 사용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수거뿐만 아니라 보관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폐배터리를 잘못 보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관 장소는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당연하게 고온, 화기, 직사광선이나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충격도 가해지게 되면 이렇게 다시 배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충격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한 과정이 바로 보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송과 보관 업체를 선정할 때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출과 수거가 끝이 나면 이제 검사 단계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폐배터리 검사 단계인데, 보시면은 이제 수거된 배터리를 상태와 그리고 목적에 따라 이 배터리를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할 것인지로 이제 구분하는 단계가 바로 이 폐배터리 검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잔존 용량이 많이 남아있는 배터리는 전기차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주로 전동공구 등 소형 IT 기기나 전기자전거 또는 ESS 등에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재사용되지 못한 배터리는 이 재활용을 통해서 이 배터리에 포함된 유기금속을 추출하고 이제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재활용 배터리는 양극화 물질로부터 가치가 높은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활용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폐배터리를 재사용할지 재활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잔존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진단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 폐배터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 진단 기술이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이 진단을 통해서 폐배터리의 외관 상태,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
그리고 출력 등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처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폐 배터리 진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이 사용 배터리가 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진단 기술은 지금은 이제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폐배터리의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에는 이 진단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폐배터리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용 후 배터리의 용도별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이 배터리팩 신품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2,500만원 정도에서 100%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재사용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배터리팩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 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재사용할지 재활용할지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폐배터리 진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분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팩을 평가한 이후에 이 폐배터리 모듈의 잔존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잔존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폐배터리 팩을 모듈로 이제 분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차 업체별 그리고 전기차 모델별로 지금 스펙과 형태가 좀 너무나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정을 자동화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이 사용 후 배터리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자동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분류가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고, 공정이 자동화되면 이제 수익성을 이제 앞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제 사용 후 배터리를 이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 진단한 이후에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제 인증이라는 제도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 배터리가 뭐 괜찮은 배터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이라는 절차가 이제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인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인증을 수행하는 업체들, 이러한 업체들이 나중에 수요가 크겠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사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재활용, 즉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이제 재사용을 한번 보시면은 배터리 재사용은 전기차에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용량이 70에서 8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수명이 다한 사용 후 배터리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수명이 다한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또는 전동기기 등의 용도로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이 폐배터리의 재사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배터리의 이제 외관 상태 검사와 그리고 정기적 특성 그리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배터리 성능을 평가해서 이 재사용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아마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배터리의 재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재사용의 흐름들을 제가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한번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배터리 팩이 이제 입고가 되죠. 입고가 되면 이 팩을 세척하고 외관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팩을 분석을 하고 팩을 이제 모듈을 분해를 해서 모듈 분석을 해서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장 출고한 다음에 이제 재사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배터리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전기차가 폐차를 하게 되면 성능평가 성능평가를 통해서 중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특히 ESS 같은 거에 이제 우리가 팩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해를 해서 다시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역시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인 뭐 가로등 ESS나 휠테어 배터리, 그리고 가정용 ESS에서 우리가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을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에서 유기금속, 이 유기금속을 회수해서 다시 배터리를 이제 제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 유기금속을 이제 회수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식 공정, 그리고 습식 공정,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공정인데, 이 다이렉트 공정은 지금 양산 단계가 아니고 이제 연구실 단계에서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는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온의 용광로에서 배터리를 녹인 후에 남아있는 원재료를 회수를 하는 것이 이 건식 공정이고, 그래서 건자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습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있는 이 활물질을 산으로 녹여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개별 재료를 이제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죠. 그래서 습식 공정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의 재활용 흐름도도 한번 같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기자동차에서 이 폐배터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폐배터리에서 금속, 알루미늄, 그리고 전극물질, 구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 물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폐배터리 분쇄 공장에서 이렇게 분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블랙 파우더, 이렇게 중간 원료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사이클링 공장에서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탄산 리튬 등 이렇게 이 메탈들을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전처리 그리고 후처리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처리 공정은 일단은 이 배터리 팩에서 셀 단위로 분해를 하고, 이 배터리 셀에서 금속 메탈 부분만 분리해내는 공정이 바로 이 전처리 공정입니다. 우선 전처리 공정에서는 가장 먼저 이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기를 이 방전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배터리의 폭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전을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배터리 팩, 그리고 모듈, 이렇게 셀로 이렇게 분해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분해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 배터리를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하게 되는데, 물리적 선별을 통해서 이 외장 캔, 그리고 분리막, 양극과 음극 등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잘게 분쇄된 이 폐배터리 내용물에는 이 양극할 물질, 뭐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이러한 양극할 물질과 음극할 물질, 그리고 알루미늄, 구리 같은 박물질, 그 다음에 카본 블랙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쇄된, 잘게 분쇄된 이 폐배터리 내용물이 바로 이 블랙매스입니다.
이 BM이라고도 하고,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블랙 파우더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BF라고 합니다. 이 블랙 파우더는 본격적인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필요한 원재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처리 공정의 도식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방전, 그 다음에 팩커버 분리, 그 다음에 BMS 분리, 볼트, 전선을 탈거한 후에, 그리고 케이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하고, 모듈 분리를 하고, 이제 셀까지 분리를 해서 파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을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업체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후처리 공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처리 공정은 이 전처리, 물리적 공정을 통해서 블랙매스를 만들고 나면은 이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블랙매스에 들어있는 이 메탈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회수 방식은 용매 추출법과 이제 화학 친전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몰라도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이 용매 추출법은 쉽게 얘기해서 이 블랙매스를 산에 녹여서 메탈을 이제 추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습식 공정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습식 공정은 아무래도 이제 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정화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화학적 반응은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점, 그리고 대량으로 공정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식 공정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작고, 그 다음에 건식 공정에서 추출하기 어려운 이러한 리튬, 망간 등의 어떤 이 고가의 메탈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공정 방법이 바로 이 습식 공정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이 습식 공정은 이렇게 고가의 메탈을 추출할 수 있게끔 좀 디테일한 공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후처리 공정에서 건식 공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식 공정은 뭐 어렵진 않은데, 보시면은 이제 고온에서 용융, 즉 이제 고체를 이제 액체로 만드는 것을 용융이라고 하는데, 고온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속과 녹여가지고 금속과 산화물을 이제 분리하는 방식으로 배터리의 이 메탈들을 합금 형태로 회수하는 과정을 건식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건식 공정은 습식 공정과는 좀 다르게 메탈을 이제 분말 형태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블랙매스를 만드는 이 전처리 공정을 생략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러한 전처리 공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수 같은 것들을 발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건식 공정의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를 용광로에 녹인다, 이게 이제 건식 공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별 재련 공정을 거쳐서 금속 합금층, 그 다음에 슬래그 등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금속 합금층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구리 이런 것들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인 공정을 통해서 이 슬래그에서도 고가의 이제 메탈인 리튬 등을 추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식 공정의 장단점을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공정이랑 우리가 건식 공정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건식 공정이 좀 더 단순하죠. 왜냐하면 그냥 용광로에다가 녹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고 그다음에 반응 속도가 빨라서 대량으로 메탈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습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산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 건식 공정은 그냥 이제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합금층이나 슬래그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습식 공정에서는 필수적인 전처리 공정을 대부분 생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습식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폐수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건식 공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용광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용광로가 사실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용광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용광로가 아무나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도 좀 쉽지 않다는 점이 건식 공정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온의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모가 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습식 공정에 비해서 추출할 수 있는 메탈이 좀 한정적인 점, 그리고 리튬 등의 고가 금속의 회수율이 좀 낮아서 습식 공정보다 수익성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건식 공정에 우리가 단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폐배터리 재활용 흐름도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셀이나 모듈들을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물리적 전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구리 등 중간재 등을 이제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블랙매스를 만들어서 습식 재련 또는 이제 건식 재련을 통해서 합금층 그리고 슬래그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해내고, 여기서 다시 습식 재련을 통해서 이러한 메탈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폐배터리 산업의 종류인데, 이 재사용과 재활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한 내용을 유진투자증권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고,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까지 우리가 어떻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메탈들을 추출해내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의 밸류체인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폐배터리의 재활용 밸류체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제가 찾았는데, 보시면 배터리 제조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배터리 제조를 통해서 채굴, 그 다음에 정년, 그 다음에 전구체, 배터리 소재, 모듈 팩, 완성차,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재단에서 또는 모듈단, 팩단, 아니면 완성차, 그리고 이 폐배터리, 사용후 배터리에서 이제 우리가 주요한 원재료들을 이제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들이 나오죠. 보면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해서 주요 원재료를 조달을 할 수 있고,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이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소재와 이제 배터리 모듈단에서 이렇게 주요 원재료를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비트 프리텍, 이것은 이제 태형, 지금은 이제 건설사 태형 있잖아요.
태영의 계열사인데 아마 지금 이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에코비트 프리텍에서도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까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어떤 자원을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동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설사입니다. IS동서인데 이 IS동서 그룹이 이제 폐배터리도 같이 이제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IS동서 그룹도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모두 주요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비캠, 제형텍 같은 경우에는 유일에너테크죠. 유일에너테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향후에 이제 IPO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비캠이나 제형텍이 1번 소재 그리고 배터리 모듈에서 이 원재료를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에네르마는 GS 건설 계열사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밖에 이제 이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기업이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포스코 HY 클린메탈, 포스코 계열사죠. 그 다음에 영풍까지 해서 이렇게 기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전처리와 후처리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희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도 할 수 있고 후처리도 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에코비트 프리텍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만 할 수가 있고, IS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처리와 후처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세비캠과 제형텍 같은 경우에는 파세, 그리고 BP와 BM, BP 같은 경우에는 블랙 파우더죠. 블랙 파우더. 그리고 BM 같은 경우에는 블랙매스. 자, BP와 BM을 이제 생산하는 딴에서 세비캠과 제형텍은 전처리를 할 수가 있고 후처리까지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후처리만 하는 기업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에 관해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이 기업들을 아까 보셨던 수거부터 이제 재활용까지 모든 단계별로 제가 기업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빨간색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기업이 아마 이제 비상장된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수거 검사 단계에서 인선 모터스라고 우리 그 폐기물 업체인 인선 ENT 있죠. 인선 ENT. 이거와 관련된 계열사인데 전체적으로 IS동서의 계열사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수거 검사 단계에서 인선 모터스, 그리고 하나기술, 2차전지 공정을 만드는 기업 중 하나죠. 이 하나기술, 그 다음에 NPC까지 수거 검사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그 다음에 이지트로닉스, 영화테크, NPC, 웰크론 한테까지 폐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업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업체 중에서는 이제 성일하이텍, 그리고 에코비트 프리텍,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빠진 것 같은데 IS 동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 후처리에서는 성일하이텍, 세비캠, IS동서, 웰크론 한텍, 그 다음에 제형텍, 아까 말씀드렸죠. 유일에너테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에네르마가 여기 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제가 여기를 수정을 안 했네요. 자, 보시면 이 에너지 머티리얼즈 GS 건설 계열사인데 이 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재활용 후처리하는 기업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여러 증권사 보고서를 좀 뒤지느라서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이 그림을 이제 많이 찾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딱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림을 좀 찾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셔야 할지 좀 바로 눈에 좀 보이실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두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오늘 이후에 이 폐배터리 관련 산업에서 탑 한 종목은 제가 또 잘 선별해서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도록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